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풍문이나 소문을 기록한 폐관문학. 한국에는 폐관문학이라고 과거 저작거리에 돌아다니는 풍문이나 소문을 기록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도시 전설이나 도시괴담 또는 설화 등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폐관잡기라는 수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폐관잡기는 조선 중종 때 학자이며 율곡이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예미 어숙권이 쓴 책으로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에 떠돌던 여러 폐관 문학 작품들을 모아 수록한 수필집이라고 합니다. 이 폐관잡기에는 이 귀자득 활술 이외에도 조선시대 유명인이었던 신사임당, 김시습에 관한 소소한 에피소드부터 으스스한 괴담 이야기까지도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귀자득 활술은 이 폐관잡기에서 실제 죽은 사람을 한 차례 살린 적이 있다는 사례를 들며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근원은 어숙권이 과거 만난 이 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씨가 어린 시절 겪었던 실화였다고 합니다. 이 씨가 살던 마을에는 왈패, 즉 요즘의 깡패가 있었는데 술만 먹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왈패놈이 마을의 처녀를 희롱하자 화가 난 이 씨의 형이 대들었고 결국 둘이 주먹질을 했는데 무슨 일인지 왈패가 피를 토하며 죽어버렸고 이 씨의 형은 졸지의 살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마을에 알려지자 관원은 내일 조사하러 갈 테니 왈패의 아내에게 남편의 시신을 보관하라고 했고 왈패의 시신은 집안 마당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졸지의 살인자가 되어버린 이 씨 형의 가족은 수심에 잠겼는데 이때 이 씨 형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던 떠돌이 노인이 자신이 도울 수 있을 거라며 나섰다고 합니다. 노인은 이 씨를 데리고 왈패의 집으로 갔는데 왈패의 아내는 방 안으로 들어갔는지 지키는 사람도 없이 시신만 마당에 누워 있었습니다. 노인은 시신의 왼손 무명지를 찔렀고 시신에서 나온 피로 죽은 사람의 이마에 귀자를 적고 주문을 외우자 시신이 벌떡 일어났고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에서 자고 있던 왈패의 아내는 죽은 남편이 들어오자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이때 노인은 놀라 주저앉아 있던 이 씨를 데리고 황급히 마당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이 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노인이 말하길 자신이 한 건 귀자득 활술이란 주술로 시신의 피로 시신의 이마에 귀란 글을 쓴 후 잠시 동안 시신을 살려 조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 시신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처럼 다시 살아나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인은 주술을 쓰면서 왈패에게 아내를 야단치게 한 후 왈패 스스로 마을의 우물로 뛰어들게 했으니 너의 형은 살인자가 되지 않을 거라 말하며 그대로 마을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관원들이 도착했을 때 겁에 질려있던 아내가 남편이 죽었던 게 아니라고 증언했고 왈패의 시신은 마을 우물 속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후 이 씨 형의 가족은 마을을 떠난 떠돌이 노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해 봤으나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숙권이 이 씨에게 해당 주문을 전수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문을 전수받은 어숙권 스스로 실제로 3번 정도 시도해 전부 성공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만화 공자광에서도 이 소재를 다룬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원전에는 그런 거 없으며 그냥 급사한 사람을 되살리는 술법일 뿐이며 술법의 명확한 이름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는 말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진실로 믿을지 말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듯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나의 실화괴담. 우리 집에서 공부를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월등히 잘했던 장학생 언니가 졸업반이 된 거다. 나처럼 이과야 그 사람. 그 인간의 가장 경악스러운 책은 두께 정확히 10cm, 짙은 보라색 커버인데 올 영어. 근데 수학 적분 책이란다. 미친 베개 같은 게. 지금 생각해도 나는 귀신보다 그 책이 더 짜증스럽고 소름 돋는다. 아무튼 그 책이 반절 쪼개지고 한 장씩 떨어져 나갈 만큼 내 미친 언니는 공부만 들고파 됐었다 보니 어쩌다 나하고 부모님만 춘천의 둘째 이모네부터 동해안 능선 따라 저기 포항인가까지 갔던 적이 있었다. 이사 직후가 아니라 졸업 기말 시험이니 당연히 12월이었다. 언니는 집에서 혼자 알아서 시험 공부한다고 하고 부모님과 나는 편찮으셨던 춘천의 이모부 문병 다녀온 후 드라이브를 1박 2일 하면서 쭉 간 거다. 그러고서 집에 돌아온 순간을 나는 잊지 못한다. 띵동 반갑게 열어주거나 퉁명스레 귀찮아하며 열어주거나의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예상 외의 행동을 봐버렸다. 부모님과 나 셋이 놀랬다. 그 독하다는 내 언니의 그런 모습은 살면서 처음 봤다. 내가 절대 이기고 싶지 않은 내 천적인 센 여자 그 언니님. 오빠인 줄 알았는데 언니더라의 그 언니가 울어서 헝클어지고 눈 붓고 눈물 범벅에 아주 흉한 몰골로 걷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오면서 문을 따줘서 오자마자 셋이 놀래버렸다. 언니는 그로부터 몇 시간을 달래도 통곡하고 절규하듯 했다. 부모님도 사태가 심각한 걸 감지하시고 차차 달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다. 이 양반이 집에서 귀신을 만났고 했다. 그래서 죽어가던 것이었다.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랬다. 언니가 그 무식한 수학책 풀다가 하나 다 풀고 잠깐 졸았다는 거다. 꾸벅거리기만 하고 완전히 넘어가진 않는데 갑자기 우측 귀에 바람을 불면서 어린 여자애가 속삭이더란다. 소름이 돋더라. 어서 자, 어서. 콧소리를 내면서 부드럽게 자라고 유도하는데 쭈뼛해지고 가위 들린 듯 목도 안 돌아가는데 우측에서 뭔가 검은 게 귀에 붙어서 이상한 짓 하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단다. 그래도 공부 욕심에 미친 장학생은 해야 할 게 덜 완벽해서 아직 잘 수가 없기에 최대한 문제에 집중하자며 푸는데 또 개수작을 똑같이 해오더란다. 어서 자, 자라니까 어서. 하면서 나긋나긋하게 10살 정도 된 여자애가 자꾸 그랬단다. 눈알만 굴리고 책 보며 손은 고정하듯 하면서 연필만 끄적이며 열심히 무식한 작품 문제를 풀어갔단다. 그랬더니 귀신년이 성질을 내더니 점차 고함을 귀 찢어지라고 쩌렁쩌렁하면서 비명처럼 지르는데 끝내줬단다. 어서 자라고. 자라고 했잖아.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지더니 나이가 든 젊은 여자 음성과 음성 변조한 남자 목소리랑 워우하는 웅얼 임의로 메아리를 쳐댔단다. 소름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서 눈물 콧물 다 나는데도 어디 전화도 못하고 자기는 죽는구나 싶었단다. 그 와중에도 역시 이과생답게 냉정히 생각해봤단다. 자꾸 자라는 거 보니 자면 죽이던 일을 낼 것 같다고 느꼈단다. 자면 뭔 짓을 하려고 그러게 자꾸 자라고 재우는 건가? 이러고서 변조된 괴물 음성이 고함을 질러대는데 마녀같이 웃으며 날카로운 기분 나쁘게 조롱하며 소름 끼치게 괴물과 샤우팅을 자기 귀에 했단다. 눈물만 계속 났고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 동생 언제 오나 싶어서 못 보고 죽나부터 별 생각 다 했단다. 그 미친 여편네 귀신이 언니 귀에다 대고 아아를 무려 3시간이나 했는데 안 미친 거 보면 진짜 용하다. 멘탈이 탈탈 다 털리고 언니는 머리 쥐어뜯고 귀를 틀어막아도 소용이 없어서 귀 막고 의자 밑으로 들어갔단다. 눈 꼭 감고 뭔 기도를 하려는데 알던 기도문 하나도 안 떠오르고 그 하느님 소리도 안 나와서 엉엉통곡을 한 거다. 살려주세요만 목이 터져나가도록 쉬도록 귀 막은 채로 외쳤단다. 불쌍한 내 언니는 식구들 없는 사이에 탈탈 털렸다. 그 후에 갑자기 페이드아웃 되면서 소리가 작아져 가는데 매갈이 없고 안심된다는 포근하고 하옅은 그 여자 목소리가 이제 됐어, 괜찮아 하더란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물 터져서 거기서 엄청나게 홈 빠진 채로 울고 있는데 나 포함 가족 셋이 도착한 거지. 문도 겨우 열은 거란다. 열리자마자 식구 보여서 안심도 되고 서러웠던 게 폭발해서 가족한테 쓰러지다시피 한 불쌍한 언니는 와락교하는 채로 엄청 울더라. 신들린 듯이 자기가 상황 설명하면서 바보가 또 울고 하는데 너무 리얼하게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 듣는데도 소름이 나까지 돋더라. 어떻겠냐고. 뭘 어째, 온 것 내보내야지 끼고 살이 있나? 가족이 모두 성당 다니던 사람들이다. 당연히 성당을 갔네. 천주교는 축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물의 힘을 깃들게 한다는 그런 예식이랄 수 있다. 신부, 즉 사제가 하는 사제 경음하면서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사제 경음하고 이 물건이 성물로서 기도할 때 하늘과도 뜻을 이어주며 같이 의탁하는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축복하노라 하는 행위다. 축성이라는 건 보통 성물에만 하는데 묵주나 십자고상, 성모 마리아 상 이런 게 대표적이다만 더러 종교적인 가톨릭만의 물건이 아닌 것에도 신의 가호를 빈다는 의미로 축성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가 자동차와 집, 자기가 댁에 대한 축성이라는 것이다. 해서 서둘러 일산 성당 신부님 모시고 와서 축성을 받았지. 집 구석구석 신부님이 향유와 성수 이것들을 여하튼 뿌리는 도구랑 뿌리고
그걸 행하는 큰 신부님이 한 성당의 주임 신부, 본당 신부라는 사람이고 뒤따르는 젊은 사제가 바로 보좌 신부라고 하는가 신부가 된 그런 사람들이다. 더러 성당의 가장 나이든 원장 수녀도 동행하는데 우리 집에도 세 분이 오셨다. 이사 오자마자 축성했으면 좋았을 걸 하며 언니 사건 직후 바로 모셔서 축성한 거였다. 축성을 끝내고 나서 신부님들 수녀님 그리고 우리 가족 4명이 이야기를 하게 됐다. 일단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날 언니가 겪은 이야기를 했더니 세 분이 덤덤히 들으시는 거다. 나이 드신 원장 수녀님이 인자하게 웃으시더니 언니더러 무섭지 말라며 이러시더라. 이 집에선 그래도 양반이네. 잠만 재우려고 한 거잖아. 다른 집은 말도 마. 너 양호한 거야. 다행이다. 놀랍지도 않다는 듯. 그분은 시크하게 이 근처 다른 집에서의 축성하며 들은 이야기를 아무렇지않게 하시는 거다. 잘하고만 했고 뒷전에다가 만속 삭인 거니 그거는 진짜 양호한 거였다는 게. 시칼 싱크대에서 빼내서 물고는 너를 죽이겠다며 온 집안을 붕붕 날아다녀 기절시켰다는 다른 집 이야기에 우리 가족은 입이 떡 벌어졌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 공부 괴물 내 언니란 사람은 그런 걸 겪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장학금 타내더라고. 억울해서라도 자긴 못 뺏긴다며 그걸 해내더라고. 진짜 독하다. 그 계집애는 공부 멘탈은 따로 키우는 모양이다. 축성을 한 이후 그런 이상한 일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파주에 살지만 부모님은 아직도 거기 사신다. 18층 문균의 사건. 이사와서 친해진 이웃이 18층 문규 엄마였다. 정작 나는 문규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불러달래. 문규 엄마는 딱 김부선하고 너무 닮았다. 그 남방 열사 여배우 말이다. 모션도 어쩜 똑같고 성격도 똑같다. 여기서 잠깐 위 얘기에서 수녀님이 다른 집 시칼 귀신 이야기하셨지. 그게 문균에도 다녀간 모양이었다. 시칼 귀신을 보고 놀란 문규 엄마가 우리 집에 눈물 범벅인 채로 초인종 누르며 다급하게 뛰어 올라오셨다. 아버지도 놀라셔서 진정하시라고 어쩌질 못하셨는데 문규 엄마와 시칼을 입에 쳐물고서 피가 뚝뚝 배어서 떨어지고 있는 입 찢어진 채로 칼 물어든 산발의 소복 차림의 그녀가 주무시는 문규 아빠 머리맡에 가서 아저씨를 막 찌르려고 해서 아줌마가 필사적으로 귀신을 잡고 죽이지 말라고 울며 소리쳤다는 거다. 뭐 그딴 싼 것들이 다 있는지. 여하튼 귀신은 아줌마를 갖고 놀았다. 시 굿더란다. 그러면서 물었던 칼을 입에서 확 떨구면서 아저씨 맞추려고 그러더란다. 안 돼 하고 막았는데 비껴갔다며. 또 칼을 어떻게 물고 준비하더니 시 웃으며 칼 떨구며 빗 맞추기를 여러 번 간담 조리게 하더란다. 그딴 게 다 있냐 진짜. 근데 이후 아저씨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늘 누워 계시고 늘 아줌마가 간호하다 늙어가셨다. 바로 그날 주무시던 상태 그대로 못 깨어나신 거라고. 그래서 항상 슬프고 한 많은 문규 엄마는 우리 집에 오셔서 하소연도 잘하고 남편 자랑하다가 갑자기 서글퍼서 막 울고 우리는 당황하면서도 아저씨가 얼른 나으시길 기도해주고 뭐 그랬다. 우리 집은 문규 엄마가 속상한 거 털어놓도록 해오소가 되어드렸다. 중국성 일가족 사건. 이사 처음 왔을 때 중국집 현수막이 부모님네 아파트동 1호 라인에 걸렸었다. 부모님은 6호 라인이었다. 난 지금도 기억난다. 중국성이란 현수막인데 인상적인 귀여운 판다가 둘이 쌩긋 웃는 맘에 드는 현수막이었다. 깜장, 빨강, 흰색 디자인 심플하게 잘도 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국집은 바로 아파트 입구를 나가자마자 찻길 건너면 있는 서울 반점이다. 이건 오래도록 있던데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다. 서울 반점은 현수막 대신에 전단지를 나눠주곤 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이고 아파트 사람들이 서울 반점을 더 많이 찾곤 했다. 나는 중국성 음식도 먹고 싶었는데 항상 전화가 안 된다. 중국성 오토바이 주차도 못 본 거고 판다 현수막 외엔 그들이 단지에 오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또 문규 엄마가 왔다. 그 바람에 그 수다스러운 소식통 아주머니 덕에 이유를 알게 된 거다. 중국성이 영업하는 걸 못 본 이유. 단지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저들도 문규네랑 우리 집처럼 분양받고 온 거다. 고만고만한 때에 이사 왔던 사람인데 그 집에도 시칼 귀신도 다녀가고 다른 것들도 다녀가고 그랬는데 가족이 차 타고 시장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가 되고 가족 4명 모두 전신 붕대 감은 채로 집에 나란히 넷이 누워있으며
친인척들이 와서 보살피는 중이라고 한다. 우리 단지만 새 집인 거였다. 유명한 공동묘지터였다. 식구들은 나 포함 열심히 일산 성당을 갔다. 나는 거기서 주일학교 선생질도 했었다. 각자 자기들 활동을 했다. 그리고 우리 단지는 탄현동에서도 나중에 지어진 단지였고 거기보다 1년 먼저 지어진 단지에 옛날 서울 남가저동 살던 용민이 엄마도 이사를 온 거다. 애 성당 친구니까 엄마들끼리 자주 만나서 활동도 같이 하고 뭐 그랬는데 엄마들의 활동 집단이건 내 쪽이던 그 용민이네 단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공동묘지썰. 1년 먼저 지어진 단지 셋이 전체가 큰 산 같은 대규모 공동묘지였고 전쟁 치른 무연고 인골들이 지을 때에도 포클레인으로 퍼내야 할 만큼 많았다는 말들이 돌았다. 아니 그걸 왜 파고 짓냐고 대체. 그래서 큰 수녀님께 여쭤보면 그쪽 축성 다니시면 시칼 귀신은 양호하고 얌전한 거에 속한다는 무서운 정보를 엄마들 측이나 나나 입수하게 되었다. 낮에도 그걸 알고서는 거길 웬만해선 가기가 서늘한 거다. 항상 이상하게 쎄하게 뭔가 어질거리고 느글거리고 띵하고 좋지가 않더라고. 거기 쪽은 아주 때로 다니고 상태들도 귀신들이 몰골 더 험악하다는 거다. 안구 들어갈 구멍만 있고 얼굴반 흘러내리고 다 찢긴 피범벅 소복에 머리도 다 떡졌는데 시칼 귀신은 단정하기라도 하잖냐는데 할 말이 없는 거다. 수녀님께도 혹시 보셨느냐고 여쭈었지. 미소 지으시면서 고개를 알 수 없게 빠르게 진저리 치듯 절레절레 도리도리 하셨다. 못 봤다는 게 아니라 그 사이는 봤는데 말로 차마 못 담겠다의 의미였던 거다. 하여튼 이유 없이 사고 나고 다치고 죽고 아프고 이게 그 95년부터 몇 년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비일비재했다. 우리는 홀수 단지인데 그 공동묘지 있던 1년 먼저 지어진 짝수 단지 세 곳은 항상 어두운 구름이 떠 있곤 했다. 진짜 낮에도 그쪽 가기가 싫은데 우리 집 앞에 버스는 거기를 꼭 거쳐 나간다. 그리고 짝수 단지 끝에는 홀트 아동복지회 관련처가 하나 있다. 그 일대에 산도 있고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보험설계사 살해 사건. 사건의 발생 지역은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1999년 10월 9일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박정자 씨가 실종되고 8개월 뒤인 2000년 6월에 진주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의령의 한 도로 풀숲에서 발견된 엄마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이미 백골화가 진행 중이었고 특히 두개골은 둔기에 의해 파열되었고 상하에는 벗겨져 성폭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 실패로 인해 이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 지가 17년이 넘기에 원론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완입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 사건도 태완입법 혜택을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되나 싶었는데 시신 발견 시기가 공소시효 무효의 기준이 되는 시기보다 단 2달이 빨라서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수사 재개 및 범인 기소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합니다만 당시 수사 자료라든지 증거가 매우 미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족이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경상남도 진주 의령의 도로변 풀숲을 헤매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그쪽 주변을 뒤지다가 한 백골화가 진행 중인 사체를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그녀가 당시 차고 다니던 금목걸이와 가방 안에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지만 휴대전화는 파손되어 있었고 신발이 없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두개골은 뭔가에 의해 움푹 파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혹시 그녀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법의학자는 교통사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망치 같은 둔기로 맞아 사망했을 거라 추정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1999년 10월 9일 저녁 7시 30분 피해자 박정자 씨는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박정자 씨가 퇴근 후 집으로 왔고 아들, 당시 1살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었고 딸 당시 11세는 TV를 시청 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화통화 내용은 지금 시간에는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어서 나갈 수가 없다. 태우러 오면 나갈 수 있다. 애들 아빠 사무실 앞에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딸은 그 당시 전화를 받고 낚아낸 그 모습이
자신이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한테 집에 있어달라고 말했겠지만 그날은 TV를 보느라 어머니의 가는 모습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새벽이 다 되어가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9시 30분경에 딸이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었고 다음날 새벽 2시 딸은 집에서 어떤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라고 말을 하니 대답도 안 하고 수화기만 들고 4초 정도 침묵만 이어지다가 전화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도 직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 전화이거나 범인의 전화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도 없었고 현재도 어두운 마을 주변이 그 당시 저녁 시간에는 더 어두웠을 테니 사건 관련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지난 지금은 설령 목격자가 있다고 해도 그 기억이 매우 부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1999년 10월 9일 저녁 7시 30분 이후로 실종된 박정자 씨를 가족들은 그 후 8개월 동안 시신 발견 전까지 찾지를 못합니다. 당시 박정자 씨의 동생 외삼촌과 가족들은 실종 직후 근처 파출소에 가서 박정자 씨의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당 파출소의 태도가 매우 황당합니다. 파출소의 말은 가출로 신고를 하지 않고 실종으로 신고를 하면은 자기들이 받아줄 수 없다.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외삼촌은 가출은 내가 나가는 거고 실종은 없어지는 건데 왜 가출로 신고를 해야 하냐? 이렇게 말하며 따졌다고 합니다. 파출소에서는 실종이란 건 완전히 며칠 동안 얼마 동안 돌아오지 않아야 실종이다. 가출 신고라도 해놓아야 이렇게 집 나간 사람을 우리들이 찾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이때 가출 신고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실종이란 범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당시 경찰들은 단순 가출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박정자 씨는 매우 생활력이 강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애들이나 친동생들을 놔두고 나 몰라 할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당시 경제적으로 소득을 잘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박정자 씨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살림을 꾸리며 아이들 둘을 키웠고 시골에서 동생 2명을 대학에 보내 공부를 시키며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혹여나 좀 못나고 떨어진다고 해도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 쉽게 갈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박정자 씨의 동생은 생각하며 당시 납치 가능성을 계속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출로 신고를 하니까 당시 경찰들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냥 단순한 가출로 생각을 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걸 보고 답답한 마음에 박정자 씨의 동생 외삼촌이 직접 누나의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나의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 도중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얘기를 알게 됩니다. 이 당시 남편이 집 근처 5분 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소개소를 운영 중이었는데 주변 운전기사들 중 한 명이 박정자 씨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중 누군가가 좋아해서 집에 못 가게 감금해둘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일거리를 소개해주는 사무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박정자 씨는 이들을 상대로 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사무소에 있는 운전기사 한 명이 박정자 씨를 어떻게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박정자 씨가 계속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자 수사를 늦게라도 시작했던 경찰들이 수사를 하면서 1년 넘게 해당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시 운전기사들을 모두 불러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신 발견 전까지 뚜렷하게 박정자 씨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화물차 사무실에 들락거리는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경찰들이 1년 넘게 수사를 벌였다고는 하는데 허무하게도 특정 주요 용의자를 식별하지는 못한 채 수사는 지지부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 시기 자체도 본격적인 수사는 2000년 6월 변사체 발견 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에 박정자 씨의 딸과 취재 중이던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이 함께 해당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서를 방문하게 됩니다만 그곳에서 듣는 대답은 다소 허무한 것 같습니다. 당시 수사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하는 일을 맡았던 경찰관은
2000년대 중반에 순직하고 박정자 씨 살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 역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당시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한 분이 경찰서에 남아있는 관계로 그분을 통해 간략하게 남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당시 사건에 참여했던 경찰관은 단서가 너무 작은 데다 당시에는 CCTV 설치도 부족했던 관계로 도저히 수사할 여지가 많이 없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사건 기록 열람을 하고 싶다면 당시 기록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건데 시간이 오래 지난 관계로 진주경찰서 민원정보실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오래된 관계로 해당 서류는 일정 기간이 다 지나 국가기록원으로 가기 때문에 미제 사건이라 할지라도 해당 경찰서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신은 발견했지만 그 이상 더 이상 이곳에서 진행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3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지만 박정자 씨의 자녀분이 받은 수사 기록은 시신을 발견한 현장 사진을 제외하면 채 20장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는 외삼촌과 외할머니의 부검 소견서와 진술서 등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며 나머지는 비공개 기록이라고 합니다. 진주경찰서에 인터뷰를 요청하고 진주경찰서 형사과장님 등이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며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분들은 이 수사 당시 전혀 관계가 없으며 수사 당시 경찰들에게도 질문을 하며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 답변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박정자 씨의 자녀분이 그 중에서 제일 알고 싶어 했던 건 실종 당일 엄마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당시 발신자 추적 서비스 이전이었던 1999년도에는 걸려온 전화가 몇 번이었는지 알기 위해선 경찰이 수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또한 박 씨에게 걸려온 전화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박 씨가 실종된 건 1999년 10월이지만 2000년 6월 8개월이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신사에 나와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게 경찰의 대답이었습니다. 통신법 이전에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통신기록 기간을 정했었는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중 2군데만 수신통화 내역이 보관되어 있었지만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번호를 알려줄 수 없었다고 하는데 018과 한국통신 내의 기록 보관이 지나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종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박 씨의 남편과 가족들이 가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대답입니다. 실종 신고와 함께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말해주었더라면 수사를 그 당시에 좀 더 해볼 여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의가 없는 당시 경찰의 수사 태도 경찰 측에서는 실종으로 하면 골치 아파진다며 접수를 꺼리는 눈치였던 것 같습니다. 박 씨의 친정에서 경남지방경찰청과 진주경찰서에 진정서를 보내서 어떻게 간신히 수사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실종된 날짜는 1999년 10월 9일 진정서를 보낸 건 1999년 11월 12일 그리고 2주 후 진정서가 접수됐으니 수사를 시작할 거라는 회신이 왔다고 합니다. 그럼 11월 26일에는 적어도 그날에는 수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당시 박 씨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부탁한 것은 전화 건 사람을 찾아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수신 내역을 알려면 경찰이 영장을 걸어 통신사 번호를 알아야 했다고 합니다. 진정서 제출한 날이 한 달이었기에 그때 수사를 했다면 3개월 이내 통신사들의 전화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도 아직까지도 전화 건 사람을 못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화기록 수사를 당시 하지 않았던 경찰 그 이유는 전화 내역을 조사하지 않아도 당시 박 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화물차 기사 탁씨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확인은 실종 당시 남편의 목격한 바에 따르며 저녁 7시 10분경 탁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박 씨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탁씨는 박 씨의 보험 고객 중 한 명이었는데 보험 증권을 받지 못해 박 씨의 남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 증권을 갖다 달라 통화를 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 씨가 탁씨에게 보험 증권을 건네주었고 그 이후 그녀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후 박 씨 남편은 아내가 탁씨를 만난 뒤 그 길로 집을 가출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날 탁씨는 박 씨를 만난 후 돈을 갚기 위해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2시간 뒤 10시경 사무실에 돌아와 박 씨 남편 옆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탁 씨의 2시간의 행적은 확인이 된 것일까요? 기록이나 진술상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했고 용의선상에서 왜 배제했는지 남아있지가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박 씨 남편의 부탁으로 보험을 가입했을 뿐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는 게 탁 씨의 말입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 씨는 탁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러 집을 나섰다가 탁 씨의 전화를 받고 잠깐 들러 탁 씨의 보험 증권을 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화 기록상 맨 마지막 통화자는 탁 씨가 맞지만 이보다 앞서 전화를 건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딸이 들었다는 통화 내용은 탁 씨의 전화보다 앞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7시 20분경 엄마에게 전화를 건 탁 씨. 하지만 탁 씨는 박 씨의 남편 옆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았을 때 외할머니와 박 씨의 자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통화 내역 상 탁 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일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통화 내역 수사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단순 가출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황에도 결국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사무실까지 5분도 되지 않는 거리. 해가 떨어지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어두운 시골길입니다. 박 씨가 탁 씨와 헤어졌을 때가 7시 30분경 당시 딸이 엄마에게 9시쯤 전화를 했을 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박 씨는 이때 누군가에게 변을 당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범행 시간은 저녁 8시 이후이며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는 실내에서 이뤄졌고 시신 발견 장소로 유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사무실에서 차로 20분 거리. 그리고 망치로 맞은 흔적을 보았을 때 범행은 우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차량이 적고 경사진 산길을 유기장소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일 거라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지리를 잘 알면서 박 씨를 전화 한 통으로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박 씨 남편의 사무실 화물기사 중 범인이 있을 거라 생각해 만나보기로 했지만 대부분 신원불명, 무혐의 사망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의심 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박 씨와 평소 살갑게 지내던 강순배였다고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는 건 물론 박 씨를 좋아했다는 강순배 씨 가족들이 알아본 박 씨의 발신 통화 내역을 보면 그와 자주 통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록상으로도 일체의 진술이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 수사를 한 경찰들도 이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흔쾌히 인터뷰에 응한 강 씨는 박 씨가 실종되던 날은 밤을 새운 동료 화물기사의 부탁으로 대신 트럭을 몰고 다른 지역을 갔다는 강 씨의 주장입니다.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알기 위해 그에게 부탁했던 동료 기사를 찾아간 취재진은 동료 기사로부터 박 씨가 실종되던 날 자신은 여주나 이천을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주나 이천에 간 기억은 없다. 오히려 그때 나는 서울에 농산물을 싣고 올라갔다라고 증언합니다. 대리운전 자체를 남에게 부탁한 적이 거의 없다고. 수사 기록에 강 씨가 동료 기사와 함께 이천을 벗어났다는 진술 기록 또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의 실종 당일 강 씨의 알리바이는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리분석 전문가의 강 씨의 진술 분석 의뢰 강순배 씨 진술을 놓고 프로파일러는 순배 씨가 의심스럽다고 진단합니다. 진술의 번복이 많다. 시종 일관 친숙한 호칭을 사용한다. 이름을 사용해서 부르고 있다. 두 사람 사이가 어땠냐는 질문에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대답하다가 나중에는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 사이로 바뀐다. 박 씨의 장례식에도 안 갔다. 공교롭게 경찰 조사도 안 받았다. 당시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16년이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를 진술하고 있다. 당시 조사 중 순배 씨가 과거 망치로 사람을 때린 적이 있다. 박 씨 살해 도구도 망치로 추정된다.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화물차 기사 강 씨가 많이 의심스럽고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만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게 있다고 합니다. 원래 미혼모였던 박 씨와 박 씨의 남편 한 씨는 재혼한 사이였으며 미혼모로서 낳은 박 씨의 딸 입장에서 한 씨는 새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 씨가 소득이 미미하던 상태라 보험 설계사로 그럭저럭 소득이 있는 아내와 자주 싸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문에 따르면 한 씨가 아내 앞으로 보험을 많이 넣은 것에 혐의점이 있어서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 씨 사망 후에 한 씨의 행적도 수상했는데 딸을 데리고 보험회사로 가서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타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를 나이인 딸을 데리고 간 이유는 아내가 보험 수령인을 딸로 해놨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박 씨의 직장 동료도 보험금 찾아갔다고 형사가 얘기해주는 것을 보며 한 씨를 안 좋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한 씨조차도 방영 시점에서는 이미 고인이 되어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프로파일러 분에 따르면 살해 현장에서 신분증 같은 유류품이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해서 범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진정서까지 제출해 수사에 힘써달라고 했는데도 실종 그 시기에는 사건 수사가 전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 시 관계자들의 행적 수사와 휴대전화 통신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용의자 특정이 가능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변사체 발견 실종 8개월 후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단서나 증거가 많이 사라져 수사가 매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끝이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던 것 같습니다.